하버드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전설의 국제정치학 교수가 다가올 세계 질서를 이끌 나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국가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단 하나의 이름을 말하자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그 나라가 왜?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단 10분 뒤 모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조롱은 침묵으로 바뀌었고 편견은 존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교수는 왜 그 나라를 선택한 걸까? 도대체 그날 강의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레나 엘린 휘트모어라고 해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외교관이 꿈이라 세계 정세나 역사, 지정학에 대해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해요.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어요. 하버드에서 수많은 강의를 들어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설렌 날은 드물었어요. 국제 지정학의 흐름과 미래 강대국. 이 강의의 제목은 짧지만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수업을 맡은 사람은 전 세계 외교관 지망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불리는 알렉산더 베인브룩 교수님이셨어요. 저는 평소보다 20분이나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가장 앞자리, 교수님의 눈을 바로 마주칠 수 있는 자리를 골랐죠. 잠시 뒤 제 친구 아이리스 리벨도 옆자리에 앉았어요. 세레나, 준비됐어? 드디어 오늘이야. 그녀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는 이 강의에서 미국과 중국 혹은 유럽연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다룰 줄 알았어요. 강대국이라면 당연히 떠오르는 이름들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특별한 인사도 없이 조용히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첫 마디를 던지셨어요. 다가올 세계 질서를 주도할 국가는 어디일까요? 강의실 안에 갑작스런 긴장감이 돌았어요. 몇 초의 정적 후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미국입니다. 중국이죠. 인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유럽연합도 강력하죠. 학생들의 대답은 거의 예측 가능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고 조용히 노트에 그 나라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교수님은 스크린을 켰어요. 어두운 화면에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대한민국. 처음엔 스펠링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강의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작게 웃었어요. 또 어떤 학생은 제 옆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K-팝 말고 뭐가 더 있긴 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니 왜? 베인브룩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이어가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익숙한 나라들만 떠올려왔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의 기준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분단 이야기, 전쟁 위험, K-팝, 드라마.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 강의가 그 인식을 완전히 바꾸리란 걸 그땐 아직 몰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는 어쩌면 너무 단순했을지도 몰라요. 교수님이 화면에 띄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작고 낯선 그 나라가 강대국을 논하는 자리에서 단 하나의 답처럼 제시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곧 그렇게 적힌 화면 위에 새로운 자료를 하나 띄우셨어요. 커다란 그래프였어요. 파란색과 회색이 격차를 벌이며 올라가고 있었고 숫자들은 70%, 18%, 5% 그런 순서로 줄지어 있었어요.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여러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 듣는 기업 이름이 아니었어요. 광고에서 봤던 기억도 있고 스마트폰 뒷면에서 본 로고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화면에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이름이 등장했어요. 그 유명한 기업들의 제품 안에 한국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그제야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노트 필기를 하던 손들이 멈췄어요.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중엔 저도 있었어요. 교수님은 다음으로 방산산업을 보여주셨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처음 듣는 이름들이었지만 설명을 들으며 점점 놀라움을 느꼈어요. 화면엔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전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그 장면은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들이 그 무기를 샀는지 지도에 표시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놀랄 수 없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그 나라들이 왜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가 아닌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는지 교수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아이리스가 팔꿈치로 저를 툭 찔렀어요.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대단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제 자신도 놀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저 멀고 낯선 곳. K-팝과 드라마가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화면은 다시 바뀌었어요. 한국의 조선산업, 배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의 세계 점유율.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지 문화로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산업, 기술, 군사력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교수님이 다시 조용히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강대국이란 무엇인가요? 이번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정말 전부였을까? 낯설었던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제 안에서 점점 크고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그 나라는 분명 조용했지만 강력했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어요. 그날 저의 세계관이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베인브룩 교수님이 화면을 넘겼을 때 저는 다음에 어떤 자료가 나올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배경은 어딘지 낯선 도시였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들 손에는 작고 반짝이는 물건들이 들려 있었어요. 금반지, 목걸이, 팔찌, 어떤 사람은 주머니 속에 금색 기념주화를 꺼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석함을 조심스레 직원에게 건네주고 있었어요. 사진 속 배경은 1997년 한국의 수도 서울이었어요. 교수님은 말했어요.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힐 것 같은 단어였어요. 국가부도. 그건 단순히 경제가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어요. 외환이 바닥났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실직했고 기업들이 도산했고 집값이 무너졌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한국의 국민들은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국가를 살리자. 이 단순한 문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결혼 반지를 빼서 내놓고 오래된 금목걸이를 꺼내고 기념주화와 폐물, 작은 금장식까지.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나라를 위해 내놓기 시작했어요. 단 4개월 만에 모인 금은 227톤. 저는 그 수치를 들으며 다시 한번 노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단순히 금의 양이 아니었어요. 교수님도 말했어요.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정신력입니다. 위기 앞에서 국민 모두가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에 그대로 박혔어요.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저 생각만 해봐도 상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아이리스가 옆에서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솔직히 좀 소름 돋는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진 속 장면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지만 그건 실제였고 역사였고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기술력 있는 나라 혹은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한국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정신을 가진 나라였어요.
돈도 무기도 아닌 마음으로 뭉친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낸 이야기였어요.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올랐어요. 그 감정은 강의실에서 배운 수많은 국제 정치 이론보다 훨씬 강하고 깊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단지 흥미로운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는 세상의 강함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 강함은 함께 이겨내는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강의실의 불이 어둡게 조정되었고 스크린에는 전 세계의 도시들이 텅 빈 모습으로 차례차례 떠올랐어요. 비행기는 멈췄고 거리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2020년. 우리는 그 해를 절대 잊지 못해요. 이 사진들 모두 같은 해에 찍힌 겁니다. 전 세계가 멈췄던 바로 그 해. 베인브룩 교수님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설명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병원이 마비되었고 어떤 도시는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 몇 시간을 줄 서야 했어요.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기다리는 사람들, 텅 빈 마트, 두려움 속에 서로를 피하던 모습들. 저도 그 해를 기억하고 있어요. 캠퍼스가 문을 닫았고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고 친구들과 포옹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냈어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은 아주 낯선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병원이 아닌 자동차가 줄지어 있는 모습. 간호사들이 전신 보호복을 입고 차 안으로 다가가 검체를 채취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곳은 한국입니다.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도입한 나라죠. 차 안에서 진료를 받고 차 안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시스템. 감염 위험은 줄이고 속도는 높인 이 방식은 당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요일별로 약국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한 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혼잡하지 않았고 다투는 모습도 없었어요. 그들은 차례를 지키고 있었고 모두가 규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한국은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했습니다. 주민번호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정하고 모두가 그 질서를 지켰습니다. 누구도 불만을 외치지 않았고 누구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필기를 멈추고 스크린만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와 전혀 다른 새로운 모델을 보는 듯 했어요. 기술력만으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빠른 결정, 유연한 행정,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 이 모든 것이 함께 움직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과연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정치적인 논쟁, 정부 불신,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이만큼 질서 있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이리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야.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거야. 그 말이 저를 깊이 울렸어요. 그동안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어쩌면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는 단지 빠르고 똑똑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함께 움직이는 강한 공동체를 가진 나라였어요. 진짜 강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답은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스크린에 갑자기 색감이 화려한 이미지들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수십만 명의 인파 앞에서 공연을 펼치는 BTS, 무대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블랙핑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낯설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이미 익숙한 이름이었고 저 역시 여러 번 보고 감탄했던 콘텐츠였어요. 하지만 이들이 모두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지금처럼 무겁게 느낀 적은 없었어요. 베인브룩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인식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며 새로운 이미지를 심는 힘이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새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단지 K-팝을 좋아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과거 미국이 헐리우드 영화로 전 세계 사람들의 꿈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은 그 꿈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있었어요. 문화는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힘이 있으니까요. 교수님은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드라마 속에서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작고 따뜻한 식탁, 반찬 몇 가지가 놓인 모습,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 저는 그 장면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어요. 그건 엄청난 기술도 화려한 영상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배려, 그리고 함께라는 감정이었어요. 아이리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난 진짜 한국학 수업 들어보고 싶어졌어.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곧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처음엔 단지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문화로 가볍게 지나쳤던 한국이 이제는 알고 싶은 나라, 배우고 싶은 나라로 느껴졌어요. 그 나라가 가진 힘은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진심, 세계를 향해 건네는 따뜻한 이야기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감성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그 힘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고, 무기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그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눈에서 눈으로 전해지는 느낌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강대국이란 단어를 다시 떠올려 봤어요. 단지 강하다고 해서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사랑받을 수 있어야 진짜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한국이 그런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했어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함께하고 싶은 나라. 그게 진짜 강국이 아닐까요? 저는 노트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그 문장은 그날 이후 제 안에서 자주 떠오르게 되었어요. 강의는 어느덧 마지막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 필기를 멈춘 채 교수님이 띄우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지도 위에 빨간 선이 복잡하게 그려지고 각국의 이름이 하나씩 표시되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들 사이에 조용히 놓인 작은 나라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베인브룩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네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위치를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한국은 그 리스크를 기회로 바꾼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울렸어요. 위험을 기회로 바꾼 나라. 그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의 문제였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일본과의 수출 규제 갈등, 중국과의 외교적 줄타기, 미국과의 군사 협력까지.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느 한편에만 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느 편에도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는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단순한 줄타기가 아닌 스스로의 원칙과 이익을 지켜내는 지혜였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더 강한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더 가까운 나라의 갈등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교 전략에서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과 유연성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강대국은 단지 힘이 센 나라가 아니라 주변의 갈등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며 중심을 유지하는 나라라는 걸요. 아이리스가 작게 말했어요. 진짜 이건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수업이야. 저도 조용히 숨을 내쉬며 공감했어요. 강의가 시작될 땐 한국은 그저 낯선 주변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안에서 한국은 세계 무대의 핵심을 움직이는 변수로 바뀌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강대국을 군사력, 경제력 중심으로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위기 대응력, 국민의 의지, 문화적 영향력, 외교 전략까지 모든 요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요소를 갖춘 나라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의 선언처럼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강의실 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잔잔한 빛이 제 노트 위로 흘러내렸어요.
그 노트에는 오늘 하루 동안 배운 수많은 사실과 감정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선명하게 남은 건 단 하나의 문장이었어요.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저는 그 문장을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어요. 강대국이란 이름은 이제 다른 기준으로 다시 써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강의는 끝났고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새겨진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 사연을 듣고 나니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네요. 진짜 강대국은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나라 아닐까요? 한국은 단지 기술력이나 콘텐츠로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믿고 질서를 지키며 위기를 이겨낸 진짜 강한 마음을 가진 나라였죠.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약할 때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처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한 나라가 가진 진짜 힘 아닐까요? 존경은 크기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함께 버티는 용기에서 비롯되죠.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변화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서로를 믿는 용기, 위기 속에서도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한 나라의 미래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용기 있는 선택에 감동받은 순간이 있었나요? 함께 이겨낸 기억, 그때 느낀 마음의 힘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